시모는 원래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불러 모아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지요. 야, 좀 일찍 좀 와라. 다들 와서 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서 상 차려라. 네? 동서도 있고 다른 식구들도 다 와 있는데 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저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라 늦는 거 아셨잖아요. 설마 상차림 때문에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서 밥상 차릴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냐?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들이 하겠니? 아니면 예쁘장한 승무원 둘째 며느리가 하겠니? 돈도 못 벌고 하는 것도 없는 네가 밥상 차리는 건 그야말로 기본 상식 아니냐? 도대체 눈치가 어찌 그리도 없을까? 네가 시집 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러니 내 속이 터진다 터져. 네, 알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세요. 하차는 제가 밥상 차리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어머님?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선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두던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시모가 어머머머 하며 입으로 소리를 내더니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곧장 성을 내더군요. 이게 어디서 말을 받아쳐? 내가 네 친구냐? 응?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리고 저 친구 없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생긴 것도 영 시원찮고 성질머리도 고약하니 곁에 친구가 붙을 리가 없지. 네, 그런 저는 주방 가서 밥상이나 차리겠습니다. 또 저러네. 너 진짜 귓방망이라도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복수를 하며 음식의 간을 일부러 과하게 했습니다. 밥상이 나가고 식구들이 숟가락을 들어 한 술씩 뜨자마자 여기저기서 얼굴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이게 뭐야? 내가 오늘 염전에라도 온 거냐? 맛이 어찌 이따위냐? 맞아요, 어머님. 짜도 너무 짜네요. 형님, 오늘 혀끝이 마비라도 된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앙심이라도 품고 일부러 이렇게 간을 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동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머머, 어머님, 형님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여기가 자기 친정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혼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다. 오늘 도대체 뭘 잘못 처먹고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야, 너는 뭐가 씨였냐? 말하는 거나 차린 음식이나 왜 다 이 모양이냐? 네,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네가 지금 나를 놀리자는 거냐? 저는 다시 기계적으로 영혼 없는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짠 음식을 한 입 더 먹으며 덧붙였지요. 하나도 안 짜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시모와 동서, 시동생 남편까지도 제 뻔뻔한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모두들 제가 정신줄을 놓았다고 수군거리며 배달 음식을 시켜버렸지요. 그 뒤로 이어지는 식구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되어 그저 멀뚱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모가 느닷없이 좋은 일이 있다며 두툼한 돈봉투 여러 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말이지. 어제 적금 만기가 돼서 오늘은 기분이 좀 좋다. 그래서 너희들 용돈 좀 주려고 한다. 늘 받기만 해서 마음이 늘 걸렸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구나. 자,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우리 사랑스러운 둘째 며느리까지. 여기까지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주셔도 괜찮으세요? 세상에, 무려 50만 원이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서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더니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역시 똑같이 50만 원씩을 받아들고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듯 활짝 웃어 보였지요. 그런데 저만큼은 아무런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동서가 괜히 제 속을 긁어내려는 듯 두꺼운 입술을 바삐 움직이며 나불거리더군요. 어머님,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다 받았는데 형님은 안 주시는 건가요? 뭐? 쟤한테로 주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안 주셔도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형님, 괜히 빈정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어머님께서 챙겨주실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짚어드리는 거예요. 동서, 왜 이래?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자 시모가 차갑게 얼어붙은 동태 같은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느릿하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줄게. 또 속 좁은 네가 나중에 뭐라고 성을 낼 줄 알고 내가 빼먹었겠니? 원래부터 주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는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얘따, 받아라. 이게 다인가요? 야, 주면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받으면 되지. 이게 다냐고 되묻는 게 어디 있냐? 네 싸가지 없는 성미는 고칠 길이 없구나. 2만 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른 식구들은 각자 50만 원씩 두둑하게 챙겨받았는데 저는 꾸깃꾸깃 구겨진 2만 원이라니 기분이 참 묘하고 좋습니다. 감사해요. 얘가 오늘 왜 이러냐? 너 정말 뭘 잘못 먹었냐? 왜 이렇게 비꼬고 난리야? 그리고 내 아들들은 돈도 잘 벌고 내 용돈도 제때 잘 챙겨주잖니. 둘째 며느리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네가 그와 같을 수 있겠냐? 너는 달에 고작 200만 원 버는 주제에 뭘 바라니? 수준에 맞게 준 거니까 입 다물어. 아, 그러시구나. 정말 참 공정하시네요, 어머님. 저는 손바닥 위에 꾸깃꾸깃한 지폐 2장을 꽉 움켜쥐었다가 둥글게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시모는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한 서슬퍼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대들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매번 꾹 참고 눌러 삼키던 제가 어째서 그날따라 단숨에 터져버렸는지, 왜 참지 못하고 끝내 발끈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풀어내려 합니다. 시댁과 갈등을 겪으며 쌓이고 쌓였던 제 속사정,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 2분이 같은 시기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병마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듯 결국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은 더욱 참담하고 미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부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같은 것은 그림자조차 없었고 저에게 남은 것은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 여지없이 곧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이어서 가사도우미로 여러 집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운 좋게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물건 정리부터 계산대에 서는 일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갔습니다. 다람쥐가 작은 천륜안에서 쉼없이 달리듯 저 또한 벗어날 길 없는 반복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모은 돈으로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만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생 끝에 얻은 값진 결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랑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고 갈급했던 마음이 그 뜨거움에 휩싸여 결국 임신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고팠던 탓도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본능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였습니다. 제 남편은 잠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결혼을 결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와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트 직원이라고 했니? 부모도 없고 고졸이 최종 학력이라니. 네, 어머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하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머니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신했다지?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른 선택지가 있겠니? 에휴, 내 큰아들이 제대로 된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하길 바랐는데 하필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한다니 내 속이 문드러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결혼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저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임신까지 했는데 어쩌겠어.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 이 멍청한 놈아. 조심 좀 하지 그랬냐. 네 인생 발목을 네 스스로 잡아버린 거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게 됐지. 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그러지 말고 도와줘. 나 그동안 돈도 못 모았어. 신혼집 마련할 돈이 없어. 대출도 이미 받아둔 게 있어서 추가로는 힘들 거야. 사실 그이는 2년 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식당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폭삭 망했고 그 여파로 빚까지 떠안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결국 제가 힘들게 모아둔 돈에 조금 보태주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겨우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남편 역시 손에 쥔 여윳돈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기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마치 본전을 뽑으려는 듯 기회만 생기면 저를 시댁에 불려 부려먹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제게 갑질을 일삼으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여보, 집안 살림 좀 똑바로 해. 어떻게 된 게 맨날 돼지우리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잖아. 내가 일 다녀오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임신 중인데다 밤마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느라 몸이 지쳐있는데 아침마다 당신이 어질러 놓은 걸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제발 좀 어지르지만 않으면 집은 항상 깨끗할 거야. 어허! 어디 서방님이 말씀하신데 감히 토를 다나? 당신같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를 받아준 내가 있으니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이 남자가 제정신이야? 결혼 초장부터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야 네가 나를 존경하고 섬길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왜 당신을 섬기고 살아야 해? 그리고 당신 설마 마마보이야? 결혼을 나랑 했지 어머님하고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당신하고 결혼했지. 참 답답하다. 임신한 아내가 밤마다 야간 캐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쓰럽지도 않니?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도 않냐고 묻는 거야. 그렇긴 하지. 나랑 같이 밤을 보내지 못하니까 외롭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 이 남자야, 내가 힘든 걸 알아달라는 소리잖아. 그래, 힘들겠네. 그런데 그래, 집은 좀 치우고 살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도대체 뭘로 들은 거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드는 사람 따로 있어? 그냥 당신이 어질러 놓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도움이야. 그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장 시모에게 달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일러바쳤지요. 덕분에 저는 시모의 호된 질책을 또 한 번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이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을 잡아먹을 기세로 구는 거냐? 너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집안의 애라는 거 잊었니? 우리 집안이 널 받아줬으면 기죽은 듯 얌전히 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결혼은 절대 안 시켰을 거다. 어머님, 이 신혼집 절반은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가진 게 없는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부모님을 들먹이면 모욕하세요? 어머나, 이 기집애 눈에 토끼 가득한 것 좀 봐라.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구나.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어. 네, 어머님. 제가 이런 성격이라 어머님이 원하시는 착한 며느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네 입에서 감히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너 완전 미친 계집이구나. 저도 분명 심한 말을 한 건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던지는 막말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말만 좇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저 또한 그 순간은 남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그때마다 시모가 중간에 끼어들어 저를 꾸짖고 욕을 퍼부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성격을 꺾지 못하고 맞받아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주눅들어 쭈그리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조금은 화목해지고 결혼 생활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라. 아주 그냥 지 엄마를 빼다 박았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쪽재진 눈깔이 꼭 니미 눈깔이랑 똑같구나. 어머님, 제 딸을 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딸은 어머님 손녀라고요. 내 손녀가 맞긴 맞냐? 이렇게 보니까 내 아들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성질도 까탈스럽고 울음이 많아서 영 딴판이란 말이다. 저를 욕하시는 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 흉은 절대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거든요. 제발 말조심 좀 해주세요. 저저 성깔머리 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너를 예뻐하려 해도 네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단숨에 사라진다니까? 저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다간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금 더 자라면서 앙증맞게 웃고 애교를 피워도 못생겼네, 지엠이랑 똑 닮았네, 버릇이 없어 보인다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입이 트이자 할머니 하며 천진한 얼굴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손녀를 반기기는커녕 저리 가! 더럽게 못생겼네! 하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쳐버리곤 했습니다. 어린 딸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점점 시모를 무서워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마음에까지 짓밟았던 거죠. 시댁에 가는 일을 최대한 피하며 지냈지만 시모는 마치 저를 시험하듯 자주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빚어졌고 저는 늘 기분 상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를 시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예비동서는 첫인상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빼어난 미모.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지요. 시모는 그런 예비동서를 바라보며 곧바로 저와 비교를 하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누구랑은 다르게 참 곱구나. 그리고 성격도 싹싹하고. 또 누구랑 다르게 집안도 넉넉하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말이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모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선이었지요. 그제야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예비동서가 첫인사 온 자리이기에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비동서는 곧 시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역시 시모를 닮아가는 건지 저를 향해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혹시 집 앞에 의류수거함이 바로 있나 봐요?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건 왜 묻지? 지금 형님이 입으신 옷이요. 딱 봐도 의류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것 같아서요. 동서,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해라. 내가 자네 형님이야, 형님. 그러니까요, 형님. 동서된 제가 코치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형님, 옷 사러 가실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제대로 쫙 코디해드릴게요. 됐거든. 자네는 내 옷 코디가 아니라 자네 입부터 코디 좀 해야겠어. 나오는 말마다 비호감이고 듣기 싫은 막말뿐이니 내가 코디라도 해줘야겠구먼. 참, 유치하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형님은 피해의식이 넘쳐 흐른다니까. 동서, 방금 내가 입 조심하라고 경고한 지 아직 5초도 안 지났다. 아, 네. 제가 좀 심했네요. 그런데 형님이 왜 늘 욕을 먹는지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조건들을 가졌으면 적어도 달라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절만 해라. 더 떠들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경고하자 그제야 동서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한편 제 남편은 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호되게 혼을 내면 그제야 미안하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사과는 금세 잊히고 또다시 똑같은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줏대없는 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답답했고 고쳐주고 싶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무려 5년이나 버텨낸 제 자신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급히 내려오라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마트에 연락해 하루 휴가를 내고 바로 짐을 챙겨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저는 가족을 뵙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고향에 도착한 저는 오랜만에 친척 어른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동안의 소식도 전했고 술잔도 몇 차례 오갔습니다. 모처럼의 자리라 마음이 느슨해져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나니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역시나 날카롭고 불쾌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골에 쪼르르 내려가서는 외박까지 하고 자빠져 있냐? 혹시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네 그 얼굴에 무슨 남자가 붙겠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집에 다 모이기로 했다. 너도 당장 올라와라. 시모가 아무 때나 시댁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는 굳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 그런데 올 때 그 지역 특산물 좀 챙겨와라. 그렇게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지만 결국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날의 도입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풀어야겠네요. 저에게 꾸깃한 2만 원을 준 뒤 저는 그 돈을 둥글게 말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순간 시몬은 눈을 크게 뜨고 감히 너 따위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집에 들어온 너에게 시어머니가 준 용돈을 그런 식으로 집어던져도 되는 거니? 아주 무식함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형님, 오늘 제대로 미친 것 같으세요. 음식간도 지나치게 짜더니 지금 하는 행동도 정상인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세요? 이어 남편과 시동생도 저에게 한 소리씩 퍼부었습니다. 너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야.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형수님, 원래 무견념한 분인 건 알았지만 오늘은 좀 지나치시네요. 불쾌하니 얼른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과하시고요. 저는 어쩐지 모두가 제게 사과를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사과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제게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잘났다고 난리야? 내가 반말해 보이냐? 이 멍청하고 올빠진 기집애야. 아무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배움이 짧고 사리 분별이 없었다 해도 지금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특산물 사오라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냐? 아, 특산물요? 그거 대신 가져온 게 있어요. 뭐냐? 어서 꺼내봐라. 그걸 본다고 해서 내 화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꺼내봐.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밥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흐릿한 광택을 띠는 서류 봉투였고 안에는 하얀 용지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걸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소송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네가 감히 네 아들과 살겠다고 버티는 줄 알았더니 먼저 뒤통수를 치다니. 큰아들, 네가 이거 봐라. 인연 진짜 돌았다.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 너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너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는 나한테 감사는 못할 망정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래요. 제가 먼저 청구했어요. 거기 이혼 서류 적힌 것들 읽어보세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것 다 적혀있고 어머님과 식구들이 저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들도 모두 적어두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퇴근 시간이 어긋나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달라지더군요. 그 어색한 늦은 귀가의 그림자는 저를 불편하게 했고 불길한 직감은 점점 현실로 붉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뒤따라가 보기로 했고
그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과 문자, 통화 내역과 은밀한 만남을 기록한 녹취들, 작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도 맞춰나가듯 저는 침착하게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언젠가 이 패를 꺼내 보일 때를 고민하던 참에 고향에서 급한 연락이 왔고 저는 다녀오느라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 제 가방 속에는 오래 묵혀둔 결심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이혼 소송 서류라는 사실은 곧 저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불씨였습니다. 네가 이걸 꺼내다니? 내 아들의 바람을 피운 건 알고 있었지만 사유를 이렇게 가지런히 적어놨네. 꽤 영악하구만. 곰 같은 기집애인 줄 알았더니 굴리는 재주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언제 널 조롱하고 무시했냐? 그냥 네 깐냥에 맞게 대우해준 것뿐 아니냐?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줄은 알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정에서 판단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가 녹취해둔 것들을 모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은 마치 제가 일부러 판을 깔아 막말을 유도해 위자료를 뜯어내려 한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녹취라니? 너 일부러 우리가 막말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위자료 왕창 뜯어내려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삼키고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논리네요. 누군가 분위기를 만들면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님식의 발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서류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시몬은 제 말에 더 격분하며 제 손목을 잡아 끌었고 말들이 식탁 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혼이라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느냐? 설마 돈 많은 남자라도 붙잡았냐? 아니지, 네 꼴로 누굴 꼬시겠어? 네가 임신했으니 억지로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한 가지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다만 큰 돈이 생겼습니다. 당숙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다녀온 것입니다. 시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더군요. 뭐? 유산? 웃기는 소리네. 그래서 얼마나 받았니? 땅을 물려받았고 시세로 대략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딸과 둘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으니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시몬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네 집안에서 돈이 나왔다고? 30억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 개보다 못한 여러분들이 웃고 계시네요. 어머님, 남편, 서방놈, 그리고 어머님의 아바타가 된 동서까지. 그렇게들 비웃으십시오. 나중에는 그 비웃음이 100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몬은 제 손목을 세게 틀어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혼할 거면 합의로 해라. 양육권은 우리가 갖겠다. 몸만 꺼져. 신혼집 절반은 제 돈으로 마련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한 모욕과 고통, 모든 것은 위자료로 보상받겠습니다. 네가 수년간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거다. 가족에게 이렇게 하면 평생 인연도 못 만나고 혼자 살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혼자요? 혼자는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이 있습니다. 딸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시몬은 코웃음을 치며 역공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변호사 선임해서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피해를 다 따져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테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더는 잡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일어나자 식구들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더니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마지막 시댁 방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의 호텔방을 잡아 들어가 딸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필요한 절차와 증거 제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마음 한편의 무거운 돌을 조금 덜어낸 듯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선명했습니다. 제 가방에는 증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제 마음에는 딸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제 변호사는 이혼 전문으로 이름난 실력이 뛰어나고 선임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측 변호사는 준비가 부족해 보였고 판결은 놀랍도록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말들을 조용히 꺼내놓았고 판사는 제 청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시모는 여느 때처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네가 돈 좀 썼나 보구나. 그런데 비싼 변호사 선원비를 충당하면 남는 게 얼마 없겠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쫓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알았지만 이혼 자리에도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 참으로 가엾은 마마보이였네요. 뭐야? 이게 어디서 우리를 비아냥거리냐?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아니면 할머니라고 부를까? 할머니, 아드님 손 꼭 잡고 잘 돌아가세요. 시모와 전 남편은 뒤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말소리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숨결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자 저는 살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그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결국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들인 가구보다 더 값진 것은 딸의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더는 할머니도 안 봐도 되고 등한시하던 아빠도 안 만나게 되니 좋다고 하더군요. 애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점이던지 진작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미안했답니다. 몇 달간은 마치 숨을 고르는 시간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시댁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꽤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느릿하게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분리수거장 쪽에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냐? 여기서 뭐 하세요, 할매? 전 시모의 눈매는 날카롭게 제 촉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투를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뭐? 할매? 이게 참 이제는 말도 막 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이런 비싼 아파트 단지 어찌 왔냐? 아, 알겠다. 폐지 주우러 왔구나. 돈이 궁하니까 이런 데까지 내려왔겠지. 그런데 여기 폐지는 내가 다 챙겼으니 꿈도 꾸지 마라.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할매, 요즘 사정이 안 좋으신가 봐요. 폐지 주우며 사시나 보네요. 지난 5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진 않으니까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살아요. 폐지 주우러 온 게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전 시모는 비웃음을 섞어 되물었습니다. 웃기네. 여기 아파트가 억 단위로 간판 달렸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냐? 당숙이 남겨준 유산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벌써 잊으셨나요? 뭐? 설마 그때 한 말이 진짜였단 말이냐? 네가 여기 사는 거 좀 궁색해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전 이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드키를 꺼내대자 유리문이 사각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전 시모의 입이 벌어졌고 경악이라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려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얼른 뛰어오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리문은 닫혔습니다. 전 시모는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야야! 문 좀 열어봐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그만 폐지 챙기고 돌아가세요. 뭐라고? 안 들려. 문 좀 열고 말해봐. 내가 지금 왜 대꾸를 해야 하는지. 잘 가든지 말든지 제발 떨어지세요. 그리고 저는 유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왔네. 어제 만난 시간을 맞춰왔더니 딱 마주쳤구나. 여보, 진짜 이 아파트에 사는 거야? 네가 로또라도 맞은 거 아니냐? 당숙이 30억짜리 땅을 물려준 게 사실이었구나. 헐, 진짜 대박이네. 여긴 왜 오셨나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이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유선이 애미구나.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굴어? 우리가 손녀도 보고 싶고 너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단다. 냉장고에 반찬 좀 있냐?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이야, 이혼한 며느리한테 반찬까지 싸가지고 오시다니요? 왜 이렇게 꼬였니? 애미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보,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세워두는 건 아니지. 어서 들어가자.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뭐하러 집에 들이겠어? 저리 비켜. 들어가게. 여보, 우리가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유선이가 아빠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 우리 재결합하자. 나 이제 그 여자도 정리했어. 왜 정리를 했을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앞길이 꼬였거든.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투자했는데 결국 싹 다 말아먹었어. A는 알거지 된 나를 버리고 떠났지. 그래서 지금 엄마랑 둘이 단칸방에서 살아. 주식 투자로 당신 돈 말고 할매 돈까지 까먹었다고? 아니, 엄마 집에 날아간 건 내 동생 부부도 엮여 있어서야. 동생이랑 재수씨가 퇴사하고 승무원 학원을 차렸거든? 그런데 몇 달 만에 접었어. 수강생이 3명뿐이라서 감당을 못했지. 야, 내가 이혼하길 정말 잘했네. 이런 꼴을 보니 뿌듯하다. 제가 짜릿한 표정을 짓자 전 시모가 불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큰애야, 내가 자식들한테 돈 뜯기고 초라하게 산다. 그래도 어쩌겠니? 핏줄이니 이해해야지. 그리고 너도 내 자식인 거 알지? 비록 이혼하긴 했어도 내 아들이 재결합을 원하니 못 넘기는 척하고 합쳐라. 우리 소녀 유선이도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있으면 좋잖아. 제가 이혼하니까 유선이가 뭐라 하던지 아세요? 무서운 할머니 안 봐서 좋고 무관심한 아빠 얼굴 안 봐서 너무너무 좋대요. 딸 마음이 그 정도인 줄 알았더라면 유산 받기 전에 이혼했을 거예요. 유선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더더욱 합쳐야겠네.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애미야,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이 노인네 다리 아프다. 아이고. 아니요. 댁들을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지금 마주 서서 대화 나누는 것도 역겹고 토 나올 것 같습니다. 비키라고 경고해도 안 비키길래 근처에 있던 경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주시겠어요? 뭐 경찰? 애미야,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할매랑 아들내미가 너무한 겁니다. 비키세요,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공동연관을 지나자 그들은 매우 불쌍하고 처량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의 시원한 기분은 오래도록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유해진 걸 알고 나서 전시모와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너무 심해서 결국 진짜로 경찰을 불러 신고했더니 그제야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며칠 뒤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홀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적하게 걷다가 공원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두 여자를 보았는데 한 여자가 물건을 건네고 다른 여자가 현금 5,000원을 받더군요. 그 여자는 제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는 체했습니다. 동서? 형님? 여기서 뭐해? 5,000원에 선풍기를 판 거야? 아니, 그냥 필요 없는 물건 정리 중이라서요. 왜? 이혼이라도 했어? 제가 가볍게 말하자 동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저희 부부 사정 들으셨죠? 둘 다 일 그만두고 승무원 학원 차렸다가 폭망했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 이혼했죠. 지금은 돈 한 푼이 아쉬워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 소식 들었어요. 30억 유산이 진짜라면서요?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어요. 뭐, 그렇지.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원룸을 알아보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 쪽은 보증금이 비싸서요.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승무원이었던 자네가 공장에 다니는구나.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법이네. 공장 다니는 걸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 고고하던 네가 힘든 일을 하는 모습이 좀 놀랍다. 저도 이렇게 된 걸 너무 후회해요. 괜히 일을 그만둬서. 아무튼 도와주실 수 있죠? 500만 원 정도는 형님한테 껌값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미쳤어? 자네한테 돈을 왜 빌려주겠어? 나한테 돈을 기대하다니 참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구나. 네? 저기 형님, 부탁하는 건데 진지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싫어. 그리고 지금 입은 옷 의류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거야? 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동서가 입은 옷은 정말 초라했거든요.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네가 입은 옷보다 훨씬 나은 옷들이 많을 거야. 돈도 없으니 옷 쇼핑은 못하겠지. 가서 옷이나 주워 가.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잠깐, 전화 왔네. 전화를 받으면서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서를 조롱하니 온몸이 짜릿했고 그날의 감정은 또 하나의 기억으로 아로새겨졌습니다. 전 시댁 사람들이 스스로 파멸하고 망가지는 것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복수의 감정도 아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놀기만 하기엔 뭔가 아까워 이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작게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장사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손님이 많아 시작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였지요. 일이 재미있고 딸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분리수거하러 잠시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공동현관을 나오자 전 시댁 사람 넷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여기서들 뭐 하세요? 할매, 마마보이, 그리고 이혼한 동서까지? 내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다. 방금 도착해서 호출 누리려 했는데 네가 알아서 나와줬구나. 에미야, 우리를 좀 도와줘. 둘째 애들이 이혼을 했는데 서로 정이나마 몇 번 만난 모양이야.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더라. 이 둘도 그렇고 큰아들도 널 몹시 그리워하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또 경찰 불러드릴까요? 당장 비켜요. 에미야, 재결합은 안 해줘도 좋다. 대신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어떻겠니?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이혼 전에 유산을 받아서 민사소송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우리를 좀 챙겨줘라. 할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혼할 때 법정에서 내가 유산을 받은 걸 판사님도 아셨거든요. 제 재산에 손 못 댄다는 거 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고소가 어떻냐고 터들다니. 다들 내 앞에서 사라져요. 당장. 그 인간들은 팔을 벌려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들에게 골고루 뿌렸습니다. 이거나 처먹어라. 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 어편내가 돌아나. 당신 미쳤어? 너희들이 날 미치게 했잖아. 있을 때 잘하지. 왜 이혼하고 나서 이러는 건데? 경비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 달라면 길을 막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자 전 시댁 사람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세례만 맞고 도망간 셈이었지요. 그 뒤로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좀 더 크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제 삶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카페 옆집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남자를 만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돌싱에 아이가 하나씩 있어 부담이 적었고 딸은 그를 벌써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피한 결말로 제 사연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